여러분, 만약 자식이 엄마 나이에 이런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제 아들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순간 제 귓가에 꽂힌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었어요. 제 이름은 윤말순, 올해 72입니다. 제 두 손은 남의 집 설거지와 막일로 굳어져 있습니다. 손톱 밑에 베인 기름때, 굳은 살 박힌 손등,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가 제 삶을 증명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고 외아들 현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현우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무너지더라도 달려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남의 식당으로 출근했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밤엔 남의 집 바느질을 맡아 밤을 새웠습니다. 제 뼈와 살은 늘 갈라지고 부서졌지만 아들이 웃으면 그래,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병실 창문을 흔들던 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고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눈을 감으면서 저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에는 온갖 선이 연결돼 있었고 규칙적인 호흡기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을 찾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와 있겠지. 내 손 잡아주겠지.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어요. 입원비까지 합치면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엄마 나이에 이런 큰 수술이 의미 있어요? 재발 확률도 높다는데. 제 심장은 다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무서웠다. 혼자 수술대에 누워서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만데 여기서 이런 돈이 또 빠져나가면 집안이 무너져요.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의 눈빛에서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계산과 부담, 그리고 노골적인 포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죽음의 고통보다 더 잔혹한 건 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올라가요. 아들의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 회사 가야 해서요. 간병인은 제일 싼 걸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혼자 남겨진 병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밤새 아픈 아들을 업고 병원을 전전했던 기억, 등록금이 없어 새벽 시장에 나가 도시락을 팔던 기억, 아들의 작은 성취에도 하늘을 날 듯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돈 얘기만 늘어놓는 자식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그 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과 제 며느리에게서 말이지요. 수술을 마치고 하루가 지났을 때 제 아들 현우는 아내 서영을 데리고 병실로 왔습니다. 서영이는 한눈에 봐도 비싼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네일이 막 칠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도 엄두도 못 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염려 같은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시계에만 두고 있더군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안부 인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건성이고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 좀 해야 해요. 수술비는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재활치료, 약값, 정기검진비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감도 안 잡혀요. 저는 아들의 손목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새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새로 산 티가 났습니다. 현우야, 그 시계 새로 샀니? 제가 조심스레 물으니 아들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은 줬을 시계라는 걸. 아들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계산하며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자기 치장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엄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의사 말로는 이런 수술 받아봤자 몇 년 더 사는 게 고작이라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서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빠듯해요.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며 큰애 학원비만 해도 월 50만 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가락에 반짝이는 네일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네일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우가 등록금이 없어 울던 날 저는 새벽 2시까지 도시락을 팔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대학 입학금이 부족했을 때는 고리대 금업자에게 빌려서라도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는 작은 집까지 팔아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도 아들 부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치 은혜를 베푼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때 기억나시죠? 전세금 5천만 원 부탁드렸던 거.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큰 돈을 쓰라고요? 그땐 의미가 있었죠. 제가 가정을 꾸리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투자 대비 효과가 없잖아요.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제 생명이 투자 대비 효과라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이 제 목숨조차 효율성과 손익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전세 만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님 치료비까지 나가면 저희는 정말 감당 못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부재를 바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존재가 없어지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제 40년 모성의 땀과 눈물이 그들에게는 손해로만 계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고 며느리가 아니다. 나를 짐으로 여기는 순간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닌 거다. 저는 태어나고 나서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아들이 정말 날 버리려는 건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바로 며칠 뒤 저녁 초대 자리에서 알게 되었지요.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됐을까요?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셔요. 서영이가 특별히 요리했어요. 그 목소리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 내 아들이 설마 나를 끝까지 버리겠어?
이런 기대를 품고 약한 몸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 현관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가구, 대형 TV, 최신형 에어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제 전세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그래, 이 집이라도 편히 살라며 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그 웃음이 순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친절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한우예요. 비싼 거예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지. 지난번 병원에서는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겠지. 하지만 그 따뜻한 기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영이 차를 내오더니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차갑고 딱딱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신 거예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제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무슨 소리니? 나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도 해 먹어. 왜 요양원을 가라는 거야? 서영은 더 이상 미소를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고 치매도 올 수 있잖아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50만 원? 내가 한 달 생활비 50만 원으로 버텼는데 그 3배나 되는 돈을 요양원비로 쓰라고. 그 순간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현실이에요. 간병인을 쓰면 더 비싸요. 차라리 요양원이 경제적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아이들 교육 환경이 안 좋아요. 애들이 친구 불러오기도 어렵고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내가 방해된다고. 내 집 전세금을 대준 내가 방해야? 내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게 방해야? 아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원이 엄마한테도 더 좋아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키운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모든 게 단 한마디로 규정됐습니다. 방해. 서영은 준비해온 팸플릿까지 내밀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홍보지 위에 적힌 문구는 행복한 노후, 최고의 시설. 그녀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수영장도 있고 재활치료실도 있어요. 저는 그 팸플릿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랑받는 엄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기댈 수 없다고.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조차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그리고 아들네 집의 화려한 식탁 위에서 무너져버린 제 마음은 더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희생은 그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고, 제 삶은 그들에게 효율성 없는 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믿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새벽 4시, 오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평생 일어나 도시락 장사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쓰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들에게 전세금으로 보탠 5천만 원과 제 손으로 모아둔 예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 7천만 원, 그것이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여보세요, 전세금 회수하려고 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 소식은 금세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뛰어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세금 빼신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앞가림 해야지. 잠시 후 며느리 서영이도 달려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한 달에 150만 원 낼 돈은 있으면서 전세금 마련할 돈은 없다고. 내가 방해된다며. 그럼 방해되지 않게 내가 직접 정리해 주마.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인 서름과 분노가 함께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껏 얼마나 억눌리고 무시당했는지 스스로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집을 알아보았지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서울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던 집보다 훨씬 깨끗했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찾아와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 함께 살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을 값으로만 따졌지. 효율이 없다.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했지. 그럼 나도 계산하마. 40년간 믿지는 장사했으니 이제는 그만할 때다. 현우는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갈 곳이 없다니.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지?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렴.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우와 서영이 길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그들의 눈물에 또다시 내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통장에서 내 이름은 지웠고 보험 수혜자도 바꿨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모성애를 제 손으로 잘라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후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찾아 떠나는 길 위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짐 취급받는 인생을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제 발로 속초행 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아이처럼 말이지요. 속초에 도착한 날은 3월의 봄날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볼을 스치며 소금기 섞인 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파도는 쉬지 않고 철썩이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얻은 집은 바다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낡긴 했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서울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던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값진 보금자리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제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잔 밤이었습니다. 아들의 학비 걱정도, 전세금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없는 순수한 제 삶을 위한 밤이었지요. 며칠 지나자 이웃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서울에선 느낄 수 없었던 정이었지요. 한 달쯤 지나 저는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싹을 틔우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새로 태어나고 있구나. 그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것처럼 제 안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하던 제게 다가온 이가 있었습니다. 김태호라는 74세 어르신이었지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호미를 들고 말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같이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순간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동정이 아니라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하면 더 즐겁죠. 저는 평생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어르신은 매일 저를 도왔습니다. 함께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제 모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짐으로 여겼는데 이분은 저를 한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봐주신 겁니다. 어느 저녁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말순 씨, 혼자 계시기 쓸쓸하실 텐데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윤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불린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제 이름이 다시 불려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날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서울에서의 힘들었던 세월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버림받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처럼 산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위대하신 거죠. 잘못은 사랑을 몰라준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눈물이었지요. 몇 달 뒤 서울에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이미 내 선택을 했잖니.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해라.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중이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그날, 저는 태호 어르신과 함께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목을 적시고 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더 이상 짐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에만 갇히지 않은 진짜 내 삶이.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 몫이고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삶입니다.